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벌써 2024년이 지나 2025년이 찾아왔습니다. 일단 구독하고 있는 혹은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안에는 정말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영상을 가지고 왔을까요? 바로 2025년이 시작이 되는 지금 2025년부터 일상생활에서 사라지거나 생기는 18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고자 노력하겠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일상생활에서 바뀌는 18가지를 알아보기 전 이 바뀌는 소식이 좋은 소식도 있지만 반대로 나쁘게 생각하는 소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모두 2025년에는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5년부터 새로운 화폐가 도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건을 구매를 할 때 현금으로 사거나 혹은 카드를 통하여 결제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만간 현금과 카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현금을 대체할 CBDC가 도입을 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다면 CBDC가 과연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CBDC가 무엇이냐면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디지털 화폐의 도입이 2025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디지털 화폐는 현금과 같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쉽게 말해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처럼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KB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총 9개의 은행을 통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곧 디지털 화폐 상용화를 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상용화가 된다면 지역화폐라는 또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기초연금이나 바우처 카드, 지원금 등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CBDC라고 불리는 것, 어떻게 거래를 할까요? 궁금하시지 않나요?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중앙은행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연동이 되는 전자지급을 개설을 할 것입니다. 이때 디지털 화폐는 예금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현금과 1:1 교환이 가능한데, 이걸 가지고 지금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것처럼 휴대폰으로 모든 결제를 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래 내역이 모두 남아서 보이스피싱이나 범죄 같은 여러 금융 범죄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CBDC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 개인 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현금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요새는 현금 거래가 많이 줄어들고 온라인 결제가 급등을 하면서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CBDC 또한 이러한 상태로 남아서 이를 준비하는 단계로 보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금처럼 별 상관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공공 와이파이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하철이나 버스 또는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이 공공 와이파이가 종료가 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산 전액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2025년 예산에 통신비 절감 정책 일환으로 다른 분야로 예산을 전환을 시키면서 이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갑작스럽게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매년 예산을 삭감을 하다가 결국 2025년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던 점을 알 필요가 있으며, 그래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공공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여 업무를 보거나 와이파이로 서치를 하거나 다양하게 활용을 했고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저소득층이나 학생들 그리고 어르신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큰 불편을 생길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정부 예산이 중단이 된 것이지 와이파이를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유지 비용을 통신사와 지자체에서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 많은 비용을 통신사가 부담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종료가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일본 여행을 갈 때 조금 더 편하게 갔다
갔다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일본 입국 심사가 간소화가 될 예정인데 매년 일본을 다녀오는 여행객이 많은 만큼 사전 입국 심사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으로 출발을 하기 전 인천공항에서 미리 입국 관련 서류와 지문 등을 심사하고 일본에 도착한 뒤에는 정말 간단한 신원 확인만 거쳐 입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비행기 안에서 입국 심사서를 작성하거나 비행기에 내리면 일본 입국 심사대에 사람이 줄을 기다리면서 제출을 하고 나왔지만 이제 이 번거로움을 애초에 출발하기 전부터 우리나라 공항에서 간단하게 심사를 받고 일본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025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트램이라는 것이 설치가 됩니다. 트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노면을 달리는 전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생긴 것은 사이즈가 작은 기차라고 보시면 되고 내부 인테리어도 깔끔하니 한 대당 260여 명 정도 탈 수 있으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5분 간격으로 배차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트램이라는 것이 현재 노선으로는 마천역에서 목정역까지 이어져 있으며 전기를 공급하는 선을 없애고 배터리로 운영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신호에 맞춰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형태로 지어지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재는 서울시 위례 신도시 부근에 개통할 예정이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대전과 다른 지역도 수소로 운행이 가능한 트램을 개통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트램에 있어서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엇갈리고 있기도 합니다. 굳이 기존에 있는 좁은 땅에 트램 노선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또는 안정성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다소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참고해서 교통 정체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니 내년에 어떻게 등장을 할지 알고 계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누구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누구는 정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내용일 것입니다. 바로 드디어 2025년에 싸이월드가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싸이월드를 기억하고 있으실까요? 2000년대 중후반 큰 사랑을 받았던 싸이월드가 드디어 2025년에 다시 새롭게 단장을 하고 출시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추억이 담긴 또는 숨기고 싶은 사진과 영상들을 최대한 복구를 해서 이용자를 맞이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사이좋은 사람들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지나친 사생활 공개와 정보 공유에 지친 이용자들에게 개인화된 공간과 손쉽게 교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섯 번째는 2025년 새로운 운전면허증이 추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간소화 운전면허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간소화 운전면허증은 자율주행 차량만 운전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면허증으로 2025년부터 새로 추가가 된다는 것인데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각 지자체별로 자율주행으로 운전을 하는 택시와 야간에도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가 상용화가 되고 있으며 또 최근에는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운전 중에 운전자가 휴대폰을 보거나 영화를 보는 등 수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만약 사고가 날 경우 누구의 책임으로 볼 것이냐 많은 화두에 두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운전자의 잘못이다. 아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일으킨 기업의 책임이다 등의 의견을 대립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을 모두 켜고 1차선 정속주행을 하는 차량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 시스템 이용 시 어기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벌점 등 규제 대상과 자율주행 시스템 사용 제한 조건을 마련하고 운전면허 학원에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신규 운전면허 취직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과목을 강화한다고 하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추가로 주민등록증 디자인이 1999년 도입된 이후 25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디자인이 2025년에 새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정부에서 새로운 주민등록증에 대한 방침을 밝혔는데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함께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공모를 11월 28일까지 진행을 하였고 변경 후에는 타이포그래피 개선,
보안 기술 강화 등 최신 보안 기술력이 적용을 되어 기술적으로도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안 좋은 시선도 존재를 하는데 과도한 예산을 들여 주민등록증을 교체하는 것이 세금 낭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나온다고 바로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앞서 대한민국 여권도 디자인이 변경이 되는 데까지 약 10년가량이 걸려왔던 것을 생각하면 주민등록증 역시 실사용화가 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7번째는 바로 2025년부터 CJ 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쿠팡을 비롯하여 몇 개 안 되는 플랫폼만 주 7일 배송을 하고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다른 플랫폼으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 포인트 적립 문제가 있기도 하며 포인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느린 배송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CJ 대한통운이 매일 오네 라는 서비스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24시간 이내 택배를 받을 수 있게 실행을 하고 택배 기사님들의 근무 제조도 주 5일 변경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하니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8번째는 바로 공공심야 약국이 다시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밤 10시에 다시 문을 열어 새벽까지 운행을 하는 약국이 심야 약국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급하게 약을 사야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중지가 되었었습니다. 2024년에 운영사업 예산 미확보로 많은 심야 약국들이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인데 2025년부터는 예산을 다시 확보를 받아 운행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사범시업으로 운행을 했지만 이제는 본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기존보다 3배 이상 지역마다 그 수를 확대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 공공심야 약국이라는 것이 정말 유용한 점은 여러분들이 지금 편의점에서 상비약으로 살 수 있는데 이 편의점 약과 약국약은 같은 이름이더라도 성분이 많이 다릅니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파는 감기약 판피린 T의 경우 알약 형태로 되어 있고 약국에서 파는 판피린 Q의 경우 물약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약국에서 파는 판피린 Q의 기침과 가래를 완화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이 두 개가 동일한 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아이가 있을 경우 고열이 나는 경우 정말 급할 때 편의점 약을 구매하는 것보다 가급적 공공심야 약국을 찾아서 약을 사는 게 더 좋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 10대 인스타그램이 비공개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25년 1월부터 밤 10시 이후에는 국내 청소년들의 인스타그램 사용이 제한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호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16세 청소년의 SNS 사용의 법을 금지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약 450억 이상의 벌금이 업체에 부과하겠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AI 시대로 도래한 만큼 AI의 좋은 면뿐만 아니라 나쁜 면도 존재하는데 이에 아동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사례가 급증을 하면서 10대의 안전성을 위해 생긴 법이라고 하는데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서도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처럼 도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규정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을 하고 팔로워가 아닌 사용자는 10대 사용자의 비공개 계정에 DM이나 컨텐츠를 보낼 수 없으며 또 추천 알고리즘이 선정적이나 폭력적인 것은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에서도 2025년 1월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째는 2025년부터 숙취 음료가 진짜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연초가 시작이 되면서 술자리도 많아질 것이고 술자리에 여러 형태의 숙취 해소제를 찾곤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마시는 드링크 형태를 주로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스틱부터 젤리까지 입에 녹여먹는 필름 형태까지 최소 3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를 하곤 하는데 2025년 1월부터 이 제품들 중에 몇 개 이상은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숙취 해소제라는 명칭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게 의무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경쟁이 심화가 된 것도 주 원인으로 뽑히고 있으며 이에 숙취 해소에 대한
효능을 입증을 해야만 판매가 가능해진다는 만큼 경쟁 강화도 완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11번째는 한국이 아시아 1,000만원대 시급을 돌파를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최저시급이 만원에 돌파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역사상 3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주요 국가 중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는 나라는 룩셈부르크, 호주, 독일,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그리고 미국 일부의 도시인데, 여기에 2025년부터는 한국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 209만 6,27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이었으며,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었으니 따지고 보면 겨우 170원, 1.7% 상승한 것으로 2023년에는 5%의 인상률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에서는 2024년 물가 상승률을 2.3%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2055년 시급 1.7% 오른 것은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12번째는 고고학점제 AI 교과서로 변경이 된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골라서 교실에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듣는 것을 뜻하며, 국어, 영어, 수학 등 공동 과목을 중심으로 듣고 2학년 때부터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 과목을 이수하면서 3년 동안 최소 192학점을 따야 졸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관심 분야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는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 바로 디지털 AI 교과서로 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2025년 1학기부터 일부 초등학생 3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과 영어 등 일부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와 종이 교과서를 둘 다 발행을 하면서 사용을 하다가 2028년부터 디지털 교과서로 점차적으로 변경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I 교과서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새로운 유형의 교과서로 학생과 교사가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교사들이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세밀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으로는 학생들의 문해력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수용하여 국어 교과서는 빼고 도입을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등 약간의 조정 계획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3번째는 바로 서울시에서 2025년부터 한강을 따라 김포공항과 여의도까지 도심항공교통인 UAM, 즉 드론택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55년에는 상용화를 목표로 교통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점검을 하고 이른바 테스트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비행 노선과 기치 안정성 운용, 환경 소음 등을 점검하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실제로 우리가 탈 수 있는 명확한 시기가 정해질 것이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드론택시가 상용화가 된다면 현재 자동차로 1시간 걸리는 광화문에서 판교를 무려 15분 만에, 잠실과 인천공항을 무려 25분 만에 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관광이나 의료용으로도 활용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 기대를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14번째는 20년 만에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편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 버스 노선은 2004년 준공영제와 버스 중앙차로를 도입하면서 만든 그대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중복 노선들이 생기고 재건축이나 지하철 개통 등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흐름이 바뀌게 되었지만 버스 노선은 그대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총 392개에 달하는 노선을 아예 백지 상태에서 다시 설계를 하고, 꼬불꼬불한 경로는 직선으로 하며 이용객이 많은 노선은 2층 버스를 하기도 하면서 운전자 모집이 어려운 새벽 심야에는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완전한 실사용화는 2026부터 진행될 예정이기도 하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15번째는 도로교통법에서 크게 두 가지가 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토바이 번호판인데, 현재 11.5cm 정도 되는 번호판의 높이를 15cm 정도 늘리고 글자 크기와 굵기도 크게 키운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 단위 번호를 체계로 단순화를 하며 난폭 운전을 하는 일부 운전자들의 문제를 근절하는 목표로 이러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운전면허 시험장에 전기차가 도입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전기차로 기능 시험을 치르고 1종, 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로주행 시험에서도 전기차를 사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현재 면허 시험장에서는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 자동차만 배치가 되어 있으며 특히 1종 면허 시험장을 주로 쓰는 1톤 트럭은 대부분 단종이 된 경우 모델을 쓰고 있기도 하며 차량 교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개정안이 시행이 된다면 기능시험 응시생들은 전기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무작위로 배정을 받아 운행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16번째는 수습교사제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임시시험에 합격한 대기 발령의 상태의 예비 교원들이 임용 대기 기간을 이용해서 약 6개월 정도 기간제 교사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교단에 서기 전 신규 교사들은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을 것이고 교수법과 생활지도법, 학부모 응대 등을 익힐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에서는 교원 임용 전 1년 이상 학교 현장에서 수습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마 비슷하게 모티브한 것으로 아닌가 싶습니다. 17번째는 분리수거입니다. 우리나라에 놀러온 외국인들이 놀라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분리수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분리수거가 활성화되어 있고 생활 속에서도 습관적으로 자리를 잡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자부를 할 수 있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재활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것을 알고 있으셨나요? 즉, 배출하는 양이 많이 있지만 재활용되어 쓰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애매모호한 기준 때문에 그동안 재활용이 있어서 주로 소비자에게 대부분 책임을 돌아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소비자들은 분리배출 규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잘못된 분리배출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있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판매자가 제품을 만들 때 소비자가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품과 포장재 등 재활용이 쉽게 가능한 재질로 만들거나 유통 단계에서 일회용 포장재 대신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을 한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에는 소비자에게 거의 모든 책임을 넘겼지만 이제 기업과 제조사에게 그 책임을 주겠다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 입대 전 마약 검사 시행을 앞으로는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과 모집병 지원자는 입영 판정 검사 시 전원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질병 상태 문진에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만 일부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지만 이제 모두 마약 검사를 받도록 2025년부터 규정이 바뀌었으며 이에 양성 반응이 나오면 소변을 재채취해서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또 다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하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18가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도 누구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2025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가 되었으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